예, 이번 시간에 소득공제의 종류 및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85페이지가 되겠고요.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세액 계산 흐름도가 나오는데요. 총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총급여는 우리가 앞 시간에 지금까지 앞에 교육했던 내용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근로소득과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그다음에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인적공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제가 세무사랑 프로의 그러니까 사원등록편에서 부양가족 탭 말씀드릴 때 명세 탭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고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밖에 소득공제라고 해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 계산되면 세율 적용해서 결정세액,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하게 되는데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소득공제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은 우리가 앞에서 사원 등록 설명드릴 때 추가사항 탭이 있었죠. 그 부분 설명드릴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세액을 계산을 하고 매월 납부했던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정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6페이지에 연말정산 주요 일정입니다. 자, 회사는 이제 근로자한테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12월 말 정도에 진행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로자는 이제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1월 15일 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하시면 되겠고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연말정산 진행 때까지 별도로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회사에다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자, 187페이지에 연말정산 세액 계산 요약표가 있습니다.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총급여가 되겠습니다. 총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때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은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연구보조비, 국외소득, 6세 이하의 자녀 보육 수당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식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뭐 이런 부분들 앞 시간에 다 정리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2단계 근로소득 금액 계산을 하는데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500만 원 이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는 70%, 단계별로 1억 초과는 2%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공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거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 근로소득 공제의 최고 한도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최고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고 나면 각종 소득 공제 들어갑니다. 인적 공제 관련해서 기본 공제, 추가 공제 공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연금보험료 공제, 요거는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특별공제, 그 다음에 그 밖의 소득공제 관련되는 내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납부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5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188페이지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요약표로서 우리가 앞 시간에 앞에 강의 시간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때도 이 요약표에 대한 부분들을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요약표를 다시 한번 참조하셔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특별소득공제부터 시작해서 표준세액공제까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와 관련되는 부분, 주택자금공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이 있는데 나이 소득금액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생계 요건이 있었죠. 생계 요건이 있는데 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만 공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둘 다 마찬가지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1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직장 다닌 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나 주택자금공제 관련되는 부분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부터 직장 다녔다라고 하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발생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건강, 노인, 장기 요양, 고용보험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자금공제도 본인만 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가 됩니다. 자,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제외된다라는 거, 이것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것만 가능합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다 공제가 되는데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이건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되는 파트 설명드릴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소득금액과 근로기간 지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에 나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때 자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아들, 딸을 의미합니다. 입양자는 물론 당연히 포함하죠. 근데 자녀세액공제에는 손자, 손녀나 외손자, 외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직계 비속의 범위와 다르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자녀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연금계좌세액공제 설명드릴 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 관련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특별세액공제도 파트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약을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라든가 소득금액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의 요건이 제한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나이, 소득금액 요건 구분 없이 그냥 생계 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고 판단해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적용이 됩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에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 제한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부금도 나이에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 제한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중에 기부금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표준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청 안 했을 때는 무조건 표준세액공제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작다라고 하면 큰 금액인 표준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요건을 한번 보면 본인은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기본공제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 요건을 제한을 받지 않고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직계존속은 제외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은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부금은 나이 요건을 배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출하는 분들은 다 적용이 되는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요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89페이지에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표가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본문 내용을
그러니까 다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 요약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세액공제 요약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자, 192페이지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적용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인데 인적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요약표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관련 증빙 자료들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비고란에 보면 국세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국세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가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5페이지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자, 이 연말정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득세액공제 첨부 서류, 신고서 첨부 서류 목록과 관련해서 하나 잠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첫 번째 있는 부분이 실손의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죠. 실손의료보험료 수령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이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세액공제 적용하실 때 차감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신용카드사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안경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료비 관련되는 금액으로 다 분류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금으로 구매한 안경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카드로 구매한 안경은 의료비 세액 공제에 자동으로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서 간소화 자료에 포함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월세 내역과 관련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사 등으로부터 월세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서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관은 공공기관을 통한 월세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료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인을 통해서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챙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5페이지에 근로소득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을 하는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이때는 인정상여를 포함합니다. 인정상여를 포함해서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70%를 공제를 하고요. 1억 원 초과되면 2%, 초과 금액의 2%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공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공제를 합니다. 자, 이런 근로소득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산식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일 15만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는 1일 15만 원을 공제를 하고 일반 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표에 있는 대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의 주의사항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건데 요거는 총 급여액을 합쳐서 1년에 한 번만 공제를 해줍니다. 전체 연봉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할 계산하느냐 하는 건데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인적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근로소득 사원등록 메뉴 설명드릴 때 부양가족 명세서 탭에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 중에 국민연금 납부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본인의 월급에서 직접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 것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거는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2019년도에 미납부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2020년도 이렇게 납부를 했거나
또는 2020년도 납부분을 2021년도에 납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현금주의 기준입니다. 현금으로 실제 납부한 연도에 공제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19년도 거를 20년도에 납부했다면 20년도에 소득공제를 하는 거고요. 공제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납부해야 될 부분을 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납부를 못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납부했다면 그 부분은 2021년도에 공제를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현금주의 기준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소득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료 공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료 주택자금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이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이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험료나 주택자금 공제는 본인 지출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은 원래 본인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없죠. 요건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나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 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백수 시절에 지출했던 금액은 공제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기간 이후에 지출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요건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고요. 배우자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험료나 주택자금은 배우자 장애인 뭐 이런 부분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보험료 공제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의 본인 부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급여를 지급을 할 때 급여 지급 시에 회사에서 뭡니까? 정리를 하죠. 그죠? 회사에서 예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정리한 금액을 갖고 바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는 우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머리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주택자금 공제가 되겠는데 주택자금 공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익금 관련되는 부분,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하는데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익금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40%를 공제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익금의 이자 상환액입니다. 구입 당시에 대출받아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 500만 원, 1,800, 1,50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가나 다 전부 합친 금액의 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치로 1,8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금액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 금액까지 합쳐서 최고치로 1,800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98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세대주 요건이 나옵니다. 세대주 요건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이지만 이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임차주택, 주택을 임차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자, 오피스텔과 관련되는 토지까지, 예, 오피스텔, 주택,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도 가능하고요.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을 내서 그 대출금과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분을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대상자 확인을 했고요. 자, 주택임차 차입금 요건입니다. 대출 기간으로부터 차입했을 때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의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입주하면서 대출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즉시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데 혹시라도 즉시 일어나지 않고 3개월 안에 대출이 일어난다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차입금이 대출 기간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 요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임차는 제가 만약에 전세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임대인 계좌로 그러니까 입금한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은행에서 제가 대출 받아서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 쪽으로 그러니까 계좌를 입금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부분들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 간의 거래 일대를 의미합니다. 1개월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급여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기간으로부터 한 경우에는 급여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다. 수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요. 자, 여기에서는 급여 수준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급여 수준에 제한이 있지만 대출 기간에서 차입한 거는 급여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199페이지에 소득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주택마련저축 불이백하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하고 금액의 40% 금액과 합쳐서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자 보면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리고 당해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일 때 됩니다. 단독 세대주도 되느냐는 건데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집이 없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65일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연도 중에 단 하루라도 집이 있었다면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페이지에 보시면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택마련저축 불이백하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금액 합친 금액하고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1페이지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공제 대상자 한번 보시면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세대주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세대주여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의 구성원이 가능합니다.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가 가능한데 세대주와 구성원이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가 받거나 세대주가 안 받았다면 구성원이 가능한데, 이때 구성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자,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갖고 대출 내서 집을 사갖고 나는 전세 살고 이 부분을 전세 주고 있다, 내 집을 전세 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집에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 요건을 보시면 상환 기간이 최소한 1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주택의 소유자여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했을 때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집을 살 때 그러니까 집 3과 동시에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3개월 요건이라든가 소유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그러니까 입금의 차입금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실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있습니다. 그 이전 등기일하고 얼구에 보면 이 건저당 설정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제되는 경우를 보면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2주택이면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주택마련 저축과 관련되는 부분은 과세 기간 중에 집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예 집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2월 31일 날 두 채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요건은 세대주가 주택 자금 공제를 안 받아야 되고요.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근로자가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요 요건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이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 분양권, 그죠? 분양권을 취득한 것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분양권은 엄연하게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무주택자나 뭐 이런 분들이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사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미래로 보면 이것도 집과 같은 개념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이하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차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4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저당 차입금으로 변경되는 조건이어야 됩니다. 단 이제 주택 분양권이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모두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2개 이상이면 아예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권이 1개일 때는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조건은 4억 원 이하입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부분에서 차이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지금 요건이 빠져 있네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자, 주택 요건을 자세히 한번 보죠. 취득 시기별 요건입니다. 우리 주택자금공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세법은 개정이 되고 나면 개정된 이후 내용만 적용하고 과거 내용은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새로 적용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주택자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개정 이후에도 개정 전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 요건에서 취득 시기별로 보면 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거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입니다. 취득 당시 3억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아니라 취득 당시 3억이고요. 18년 12월 31일은 4억 원 이하, 19년도 이후는 5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양권은 4억 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년 이전에 취득했던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근데 14년 이후부터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피스텔은 무조건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제외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오피스텔은 임차 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때 오피스텔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택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현재 2주택 보유 시에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건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 2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개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택마련저축 불이백하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합한 금액의 40% 금액과 4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를 하는데 소득공제한 금액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합쳐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최고 1,8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1,800만 원 되는 방식이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가 넘는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계의 부담도 생기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빚이 생겼다라고 하면 금리 변동에 상관이 없도록 고정금리를 유도하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일으켰으면 그 대출이 언젠가는 갚아져야 되겠죠. 갚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대출을 미리 갚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할 방식으로 상환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힘들지만 소득공제를 최대치로 해주겠다. 1,8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제 고정금리하고 분할 상환 방식을 두 개 동시에 하면 좋겠는데 힘들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한다면 1,500만 원까지 한도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이도저도 못하겠다. 그렇지만 상환기간은 15년 이상 장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500만 원까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고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적용해 주겠다 하는 한도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204페이지에 차입금과 주택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주택이고 근로자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공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엇갈리면 어떻게 되느냐? 명의가 근로자 명의고 차입금이 배우자 명의다 라고 하면 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인데 근로자가 차입했다라고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자가 같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동명의주택인데 근로자가 차입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근로자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로자 명의의 주택인데 공동명의의 차입금이거나 공동명의 주택인데 공동명의 차입금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근로자가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에 대해서는 공제를 한다. 근로자가 부담한 거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한 것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적용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택과 차입금의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아예 적용을 못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04페이지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일시 상환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기간 요건을 충족 못했을 때 과거에 소득공제 받았던 것을 취소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소득공제 받았던 것까지는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공제가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주택과 관련되는 부분 가액 기준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주택 요건에서 기준시가 5억이라고 하는 부분 요건이 있었습니다. 3억, 4억, 5억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 5억 원에 대한 부분을 공동명의 주택일 때 주택 한 채를 전체로 보고 5억 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잘라서 지분별로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전체를 갖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특별소득공제에 대한 규정들을 정리를 했습니다.